예, 조금 흥분들 좀 가라앉히셨어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반 신문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까요? 예, 윤갑빈 변호사입니다. 예, 제주신문 하실까요? 제주신문이 좀 남아 있는데, 예. 뭐 재반대 신문을 먼저 하신다면 먼저 하고 아니요, 허가를 받고 분량이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한 5항목 정도 예, 됩니다. 그럼 뭐 제주신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하죠. 예, 예, 계속하시죠. 이창규 검사님. 참. 증인도 없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그냥 막 했네. 재판장님, 저희 예, 조희철 검사. 아까 뭐. 휴정 전에 말씀하신 그 윤승영 증인 신문은 저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 예, 아유 증인 조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쌍방 다 흥분 가라앉으셨으니까 이제 하는데 아까 제주신문 조금 남았대요. 조금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반대 신문 진행할게요. 예, 이창규 검사 시작하실까요? 네. 예, 제2수사단 관련돼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제2수사단 관련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제2수사단이라는 말을 보고는 안 했다 하더라도 방첩사를 지원할 팀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정도는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께 뭐 보고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2수사단은 국군 조직법에 나오는 수사단은 아니죠. 국군 조직법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개헌법에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직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변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자문을 받으셨다는 아닙니다. 뜻입니까? 이후에 제가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고 한번 검토를,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없는 조직인데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 없이 운영하려고 한 것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닙니까? 전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대신문 39항 관련입니다. 좀 불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경 있었던 일입니다. 증인은 그 아까 점프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 질문과 답변이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0월 1일 날 증인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특전사의 대대급 강화 수당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까? 그때 10월 1일이 아니고 그때 10월 1일 날은 특전사령관께서 이런 강화 수당이 지금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뭐 필요한 어떤 그 수당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신문 88항 관련입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협조사항 문건, 즉 최상목 장관에게 준 문건 등을 말합니다. 이 문건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작성을 언제 했냐고요? 제가 작성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 24일 대통령님 뵙고 그 이후에 쭉 정리를 작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상목 장관에게 준 문건 하단에는 8페이지를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준 것에도 다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상목 장관에게 준 거에만 8페이지라는 표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최상목 장관에게도 준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24일경에 작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준 문건도 같이 작성한 겁니까? 같은 시간에 작성한 건 모르겠고 하여튼 쭉 이렇게 작성해 나갔습니다. 순차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줄 것을 작성했다는 뭐 뜻입니까? 순차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일날 그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들에게 줄 거를 미리 작성했다면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작성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2월 3일 날 비로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에게 국회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던 거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건들은 11월 24일부터 작성됐다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에게 준 문건도 11월 24일 그때 작성해 놓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제가 뭐 대국민 담화문을 포함해 갖고 포고령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이런 것들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작성되고 난 이후에 그 관계 부처와의 어떤 그 협조 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에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만든 겁니까? 예? 지원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요청하려고 박종준 경호처장을 통해 연락할 무렵에 아닙니다. 작성한 겁니까? 그 전에 준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려는 계획이 미리부터 있었던 거네요. 아니죠. 경찰과 협조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120 반대신문 125항 관련입니다.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디?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이상현 1여단장이 반효민과 김형기 대대장에게 12월 4일 00시 39분 및 00시 40분경 통화한 내용에는 국회 의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 의결 정족수, 의결 이런 부분은 곽종근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상현에게 지시한 후 이상현이 반효민과 김형기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사님 생각이시고요.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예, 조희철 검사님. 그 중복되지 않는 예, 선에서요? 중복되지 않는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반대신문 102항 관련인데요. 그 증인께서는 아까 저 변호사님 신문에 12월 3일 23시 07분경부터 국회에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계셨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원이 들어오시는데 예. 그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통제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네. 증인께서는 그 조지호 피고인이나 김봉식 피고인한테 그 국회 상황을 물어서 국회의원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건 아닙니까, 중간에?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최초에는 국회 출입문이 차단이 됐고 그 뉴스 속보에도 국회 출입문 폐쇄라는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송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못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실은 그 무전을 들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하면 사실은 경찰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국회 그 출입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실 수 없는 입장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용산에 계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의원님들은 통과가 됐구나, 출입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네. 또 그걸 느끼게 된 배경은 본청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통제를 안 하는 출입을 허용을 그 의원님들은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께서 그 대통령 그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과 그다음에 윤석열 피고인께서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만나셨잖아요. 네. 만나시고 나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처음에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폐쇄했죠? 22시 45분경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출입문을 폐쇄해서도 예. 그 의원님들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 23시 17분경에 윤석열 피고인께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한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23시 17분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윤석열 피고인께서 전화를 해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하달되었는지 그건 알려주라. 압니다. 그게 그게 23시 몇 분입니까? 23시 17분에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께서 박한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23시 22분경에 그 박한수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뭐 경찰을 증언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정에서 하신 말로는 뭐 그때 국회 통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박한수 사령관이 얘기했다 해서 뭐 일부 좀 다른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시간상으로는 23시 22분에 그 박한수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통화가 있냐면 23시 21분에 윤석열 피고인이 증인께 전화를 합니다. 혹시 증인 기억나십니까? 그 사이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 증인께서 그 박한수 사령관, 그러니까 박한수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할 때 증인 비화폰으로 하도록 비화폰을 건네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는 게 맞고 예. 제가 있는 데서 통화한 게 아니고 절로 좀 건너가서 통화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나세요? 근데 21분에 그 윤석열 피고인께서 전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증인께 박한수 사령관이 아직 경찰청장한테 연락을 안 한 것 같으니 빨리 이제 경찰청장한테 연락해서 포고령에 대해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증인께 독촉하는 전화는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판되신 분 이제 바로 할까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변석 변호사인데 몇 예. 가지. 지금 그 경찰에서 그 어디에? 유현석 변호사. 예. 경찰에서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일부 뭐 통제 아닌 통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의미 없는 아무래도 치료력이 없는 이제 통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민간인들 국회의원들 다 넘어갔으니까요. 네. 그걸 통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조지호 김봉식에 대해서 그런 통제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뭐 증인이나 피고인이
뭐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뭐 검찰 측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이 법정에 나와서 특히 김봉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국회 출입 통제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7시경에 이제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총장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 증인의 건의에 따라서 그때 조지호 김봉식에게 전해준 문건 내용에 관해서 조지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 22시에 뭐 국회 23시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써 있었고 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그냥 집안에 놔뒀다가 뭐 부인이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찢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당시 조지호 김봉식에게 전해줬던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 문건이 조지호의 증언과 같이 경찰에게 어떤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문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이 그 문건을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문건인지는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꼭 12월 3일 그 당일날 작성한 문건인지 그 며칠 전에 작성한 것인지 그것은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곽분 변호사입니다.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석 변호사가 질문한 거 관련해서 그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준 문건이 방금 변호인께서 물었듯이 경찰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무슨 22시도 아니고 2200 국회 뭐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정표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미리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엄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타임 스케줄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제 경찰청장들에게 주고 참고하도록 하고 질서 유지를 부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신문상 78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장관님께 이제 검찰 측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증인 장관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첫 번째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특히 국무회 계엄 선포문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증언을 하셨어요. 예. 그 증언 내용은 곧 이미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회의가 필요하고 국무회의를 하려면 계엄 선포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시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우선 계엄 관련 이제 계엄과 관련된 주무 이제 국무위원들 먼저 부르시고 거기다 토의를 충분히 하셨다는 것이고 국무회의가 되려면 정죽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국무위원들을 더 이제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추가로 국무위원들 정죽수 부를 때 누구는 부르지 말고 누구는 부르라고 특정된 것이 아니라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다 보니까 연락이 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국무위원을 선택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까이 빨리 올 수 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선별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의 보안과 신속성에 따라서 일부 국무위원 먼저 불렀고 정죽수 의원 부르는데 가까운 빨리 올 수 있는 의원들,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것뿐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검찰 측 신문에서 그 메시지성 이런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할 수 없다는 것은 100% 이해가 됩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연습 상황도 아닌데 실제 상황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표하니까 대통령께서 올해 안 갈 계엄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하고 또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들으신 사실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들으시 못하셨습니까? 예,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계엄 선포에 군 출동을 지시했고 실제 이제 군이 출동한 것이 보면 국회 출동한 게 1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것도 맞습니다. 만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막을 의도였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비상계엄 국회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으면 비상계엄 해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선 군 출동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군이 사후에 출동하라고 지시한 건 맞죠? 네. 그 의미는 무슨 국회 만일 해제 의결 요구를 막고 국회 활동을 아예 봉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출동이 돼야 되는데 사후에 출동 지시를 했다는 의미 자체는 해제 의결 요구를 벌써 염두에 두고 그거 자체를 인용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묻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 계엄 전에 예. 저하고 이제 프리토킹을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비상계엄을 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몇 가지를 상정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런 만약에 뭐 야당이 뭐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그때는 당당하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당당하게 해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회 의결 요구가 있으면 해제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비상계엄이 실시된 것이고 네. 그런 계엄을 예정했기 때문에 선포 후에 군 출동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것도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됩니다. 주신문사항 57항을 검찰에서 묻질 않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에 그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이게 나라냐 라고 시국 걱정을 하면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11월 24일입니다. 아, 예. 그런 말씀은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 세대에 예.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예. 이런 표현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그 표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권력 강화나 어떤 비상계엄 이런 거와 연결이 됩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준다는 진짜 순수한 그런 나라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대통령님께서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어떤 단어 자체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못했습니다. 주신문사항 150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측 질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기재된 문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께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일 가능? 허위일 가능성이 허위. 높다. 네. 예.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제 대통령으로부터 증인이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아니 워딩 자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장관께서 무슨 다른 장관들이나 누구에게 이런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런 문건을 작성했거나 본 사실은 있으십니까? 네? 문건을 작성하셨거나 본 사실은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근데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네. 거기에 24시 해놓고 예. 무슨 언론사 예. 몇 개 해놓고 뭐 봉쇄 예. 그다음에 소방청이 단전다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어느 부대든 경찰이든 이 임무를 부여받은 군 부대나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부대가 있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특검까지 동원해 가지고 수사하고 뭐 쌍끌이 수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언론사 4개 언론사 거론된 4개 언론사에 봉쇄하러 간 부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부대가 출동한 부대가 없었다면 그러면 임무라도 부여받은 부대나 경찰이 있었냐 이거죠.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청에서 단전단수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요청받은 게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허위구나.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이것을 합리적인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언론을 자극해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이 선동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문상 34만과 관련된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네. 그날 검찰 측 주신문상에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었던 대통령 선거와 24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모두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냐는 질문에 장관께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10월 1일 네. 그 국군의 날 행사 날 당일 네. 그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날 이제 곽종군 사령관이 이제 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었던 대통령 선거와 2024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모두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증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난 기일에. 전 들은 바 없습니다. 네, 들은 바 없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 측에다가 누가 들은 사람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묻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10월 1일 날 장관님 증언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에 의하면 상당히 그 곽종군 사령관 술이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그런 취한 상황은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곽종군 사령관이 그날 기억을 잘못했거나 잘못하고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증인의 기억은 증인이 술도 안 마셨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확실한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사님. 예.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이어서 재반 대신문 하겠습니다. 먼저 제 주신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반 대신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예. 아까 윤건 변호사님 질문에 주요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계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에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일단 종족수를 빨리 맞춰서 계엄 선포하겠다. 혹시 마이크 제대로 켜져 있네? 혹시? 아, 예, 예. 조금만 가까이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쪽 거기 소리 안 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상급시면은 다 그렇죠. 음성만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주요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계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정족수를 채운 다음에 국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래 계획이 그러다가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주요 계엄 관련 주요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계속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토의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고 시간이 계속 늦춰져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호출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재 증언에서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국무회의라는 말은 못 들었다. 빨리 오라고 해서 와 보니까 그때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국무회의인 걸 알았다. 이렇게 처음에 불렀을 때 국무회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불렀던 거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호출을 했던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호출을 받았을 것이고요. 국무회의라는 말은 듣지 않고 그래 자신이 와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한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건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생각, 자기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생각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정과는 틀리고 그래서 아까 증인도 한덕수 총리는 전체 중에 조그만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 그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이 맞죠?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추가 증거 순번 175번 이상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13면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좀 전에 그 특검 검사님 제 주신문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성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 경종을 울리는 계엄은 이후에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나서 계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낸 말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계엄을 대통령에게 찾아가 국무회의 중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엄을 만류하였는데 이때 대통령께서 만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도 안다. 그렇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도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계엄이 되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목격을 하신 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없을 때 저런 그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듣지를 못했고 저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님의 평소 그런 어떤 계엄에 대한 인식을 가져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저 말씀은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드시 예, 배보임 변 저기 연결해 갖고 연결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예,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네, 제가 피고인 피고인께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왜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 어? 네. 증인이 그 작성해 오신 거.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작성한 이유가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라는 거는 아무리 뭐 비상 긴급의 보안성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족수는 갖춰야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그렇습니다. 뭐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뭐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관저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서. 근데 증인은 그 얘기는 못 들으셨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락한 걸 보면은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하면 7명이에요. 그러고 이제 연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 산자, 국토교통, 농수산, 중소벤처, 복지 이렇게 해서 13명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하고 산자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그냥 담화문 발표하러 내가 내려갔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는 이거 뭐야? 이거는 국무위원 중에 계엄과 관련된 필수 인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도 해석시키려고 했는데 어디 밑에 따로 가 있는데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와 있는 국무위원들하고만 회의를 하고 내가 내려갔는데 네. 여기 경제, 국토교통, 산자, 농수산, 중소벤처, 복지라는 거는 경제 민생하고 관계 있는 장관들이잖아요. 네. 근데 계엄이라는 게 아무리 짧게 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딱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경제, 국토교통, 산자, 농수산, 중소, 산자 밑에 중소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 근데 이제 여기다 연락한 사람들이 빨리 못 온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확대를 했겠는데 이 사람들이 오겠다 하니까 이제 한 건데 그날 말이에요. 총리나 뭐 외교부 장관이 총리가 특히 계속 뭐 마이크 조금만 더 네. 가까이서 하시죠. 차라리 이거 국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금방 해제될 텐데 이런 거 못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에 어떻고 민생에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원래는 그냥 조금 얘기 듣고는 바로 이 명단을 줘가지고 전화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뭐 외교부 장관 또 뭐라 하고 하니까
내가 설득하고 말상대한다 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총리하고 여기 도착한 거는 8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다 왔어요. 네. 그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9시 다 돼서 온 게 아니라 8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다 왔다고. 그리고 여기도 연락하면은 1시간이면 다 올 사람들인데 자꾸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민생 경제 관련된 그 국무위원들, 이 장관들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쪽지 주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연락한 사람들이 내가 왜 문화분을 안 했냐 뭐 이러는데 이게 다 저 경제 민생 관련된 장관들이니까 내가 아마 머릿속으로는 계엄 관련된 어떤 안보와 이런 거에 관한 어떤 필수 저 국무위원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국무위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은 혹시 그런 거 나하고 논의할 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보 관련 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경제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저 부르겠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 우선 그 계엄에 관련된 인원들을 먼저 소집을 해서 네. 토의를 하고 나머지 그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은 순차적으로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셨는데 토의를 구체적으로 다 마치고? 예? 그건 아니지. 토의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냥 먼저 부르고 네 얘기를 좀 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예, 계속 예. 부르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의를 완성한다는 거는 뭐 없는 예. 거니까. 그 내가 뭐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경찰에다가 포고령 나온 거 저 이제 하달이 됐으면 경찰도 주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뭐 국회 출입문 통제 얘기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서 하는데 포고령은 당연히 경찰에 줘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군의 계엄사의 제1번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라고 한 거지 뭐. 그리고 국회 게이트는 증인이나 나나 이 국회 게이트를 뭐 차단한다 닫는다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회 가면 야간에는 경정문 그 저 의원회관 앞쪽에는 경정문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한두 개 열어놓고 그러고 자동차는 이 정문 통해서 이렇게 출입하고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보행자는 저 경정문하고 옆에 있는 문으로 그냥 걸어 다닐 거로 생각을 했지. 국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이 예. 게이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다 하셨네. 아, 배보임 변호사님. 예. 예, 배보임 변호사입니다. 네. 장관님. 마이크만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예. 저 유봉국 검사님이 제주신문 한 사항 중에 그 이른바 처상목 장관의 기재부 장관의 쪽지하고 그다음에 군사상 필요하고 선관위 관련해서 군사상 필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그 기획 처상목 장관 쪽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계엄이 그 메시지 계엄이라는 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에 끝날 문제이지만 이 요건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소위 기재부 장관의 쪽지라는 것이 그 무슨 저 국무회의 안건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고. 협조하기 위해서. 예, 그 장관님께서 이제 상정해서 작성을 하신 거고 네. 협조 사항이고 네. 이 쪽지가 구체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신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도 지금 저 검사님이 질문하는 게 뭐 예비비가 있고 국회라는 두 번째 항목에 문구가 있고 세 번째 국가 비상입법기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마치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배제하고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이름은 뭐 거론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각 쪽지 중에서
소관 부처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 사항을 지금 나름대로 상정을 해서 계엄을 할 때에 이러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예비비라는 것도 서로 뭐 국회를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비비가 돼 있는 것 중에 기재부 장관이니까 여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국회 보조금이라는 것, 보조금이나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이고 윤 대통령 정부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에서 보조금이 단체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지출되지 않고 목적 위에 예. 사용되고 다 남용되고 이래서 맞습니다. 감사가 대대적으로 감사가 일어나고 또 수사도 하고 처벌도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라는 것도 단체가 이렇게 편법으로 네. 그 이것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임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상정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기재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라든지 지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기재부 지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상정해서 하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소관 부처이고 마지막으로 국가 이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의회에다가 그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민생 법안 또는 실제 생활 밀착성을 법안을 아무리 상정해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상정해서 그 구체적으로 뭐 비상입법 개정 경령이나 이런 특별히 이걸 상정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냐를 기재부가 재정부 관련이니까 그걸 검토하는 기구를 필요하면은 그것을 한번 상정해서 지금 정해 그 기재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뭐 의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정해서 형식적인 갖춰서 협조 사항으로 하신 거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어서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계속 이어서 피고인이 이 비상 입법 기구 그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걸 뭐 무슨 뭐 국회를 해산한다는 등 뭐 옛날에 신군부가 1980년도에 국회 해산하고 만든 뭐 국보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계엄도 하지 않았겠거니와 그죠? 네. 군대가 일단은 뭐 수만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로 딱 80년도에 그랬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에 장갑차가 그냥 대학교 정문마다가 다 깔리고 시내에 공수부대가 그냥 저 위협적으로 있으면서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아서 머리도 막 깎아버리고 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비상 입법기구 무슨 예산 그 돈 문제 가지고 기재부 장관한테 그런 걸 보낼 상황은 아니죠. 네. 아니 국보위를 만든다 그러면 국보위를 만드는 정무 계획부터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저 돈 몇 푼 그게 뭐 대수라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증인이 그 헌재에서부터 얘기한 그 뭐라고 저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걸 용어를 정확히 몰랐는데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생각한 거다라고 했더니 뭐 국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나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국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법안을 던졌는데 통과를 안 해주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국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마이크 좀 조금만 가까이 좀 해주실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에 그 집권 초기에 여름인가 금융실명제 그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국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완이 필요하고 또 이런 법을 만약에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은행 계좌에서 돈 다 빼내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예비비라는 것도 예비비라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크게 이걸 정해서
국회 이제 승인을 받는 거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국무회의나 또는 각 부처의 재량으로 예비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무회의 들어와 보셨지만 국무회의 하다 보면은 그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계엄이 무슨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뭐 군도 군사상 필요가 있어야만 동원이 된다. 그거는 전시계엄의 교전 같은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고, 이런 비전시에 꼭 무슨 군사상 필요가 없는 그런 소위 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 같은 거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든지 이럴 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또 요소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죠? 네. 그거는 그야말로 행정사법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엄을 하는 거고,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선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군인을 투입할 건지 경찰을 투입할 건지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아까 다 안 끝나셨던 거였어요? 예. 두 번째 문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유mon국 검사님이 그 선관위 문제의 선거 시스템 점검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 헌법상 계엄 선포의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건 아니다 그건 답변을 하셨는데 헌법 77조의 그 계엄 선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그러니까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후단의 경우에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요건에 해당되느냐에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권자인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판단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학계에서도 그런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계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대 야당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22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비록 문제 제기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사유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22차례에 걸쳐서 그 탄핵 소추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탄핵 소추되면 직무에서 정지돼서 하는 것을 악용해서 그 대상자가 전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22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그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고 독립기관인데 그 장인 감사원장을 대해서 직무한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발의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 계시지만 이동관 위원장부터 해서 김영일 위원장, 이준숙 위원장, 심지어 권한대행까지 순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국회가 추천해야 될 그 방송위원까지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기능이. 그리고 장관들의 경우에도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 6개월간 탄핵 소추해서 복귀했는데도 그러니까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행정 기능이 마비를 일으키고 무수한 40차례에 걸친 그 위헌적인 입법을 그 제기하고 발의하고 그것도 그 여당을 전체로 배제하면서 입법 절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한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도 거부권 행사의 제기 요구에서 거부된데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법안을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핵심적인 예산의 경우에 모든 그 부처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특갈비라는 거 있을 무차별로 삭감을 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형해화시켜서 그 편성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와 같은 일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망이 분리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마련해서 선관위 자체가 그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메시지 계엄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물론 이 자체의 판단 당 부당이나 요건 부분은 대통령의 판단 사항이고 이와 같은 것은 그 미국이나 다른 프랑스 대통령 국가에서 이 사법심사 대상이 판단한 예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책 책임 영역이고 그래서 국회가 그 해제 의결을 하면은 그것이 유일한 그 통제 수단이고 균형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거에 따라서 선포하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답을 하신 거고 다만 이제 군사상 필요에 응한 것은 아니다. 그 네. 부분은 맞지만 다른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그 주무장관으로서 거기에 이것을 이행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예, 이번에 노종래 변호사님. 예, 조성호 변호사님. 예. 뭐 변호인 측은 반대신 분 다 하신 거 재반대신 분. 조희철 변호사입니다. 배우철 변호사님. 예. 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 그 협조 사항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무려 50%나 삭감했죠. 네. 그 금액이 통과된 금액이 2조 4천억 원인데 이 금액이 20년 전인 2004년보다 더 못한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싹둑 잘라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거든요. 2004년에 예비비 금액이 3조 3천억 원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0%나 삭감시킨 2조 4천억의 예비비는 20년 전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긴급 재정 입법 권한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삭감한 예비비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4조 9천억 원을 통과시켰어요. 75%를 증액해서 통과시켰죠.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반국가 활동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버렸으니 결국 마이크 한 번만 봐주시죠.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재해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의회 독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권한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을 위해서 기재부 내에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법 76조 1항에 긴급 재정 입법 권한 발령 요건을 보면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 질서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요건과 완전히 일치하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네, 결국에 장관께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 예비비 충분히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이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긴급 재정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는가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협조사항 문건 중에 국회 관련한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우리 특검에서 신문을 할 때 국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 특히 반국가 단체를 지목하셨고 이 반국가 활동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매년 시민단체에 보조금과 지원금이 5조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7,215개의 시민단체에 무려 5조 4,500억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어서 이른바 보조금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국무회의에서 다 공유가 되었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시로 2023년 6월에 당시 3년간 지급된 좌파 정권에서 지급된 국고 보조금 중 1만 2천 개의 시민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요.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공유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던 결국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니까요. 국회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고 있던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의 이권 카르텔을 적발해서 부패를 뿌리 뽑고자 한 의도가 그와 같은 협조사항에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강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6년간 무려 110억 원을 지원해서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에 썼는데요. 이 내용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의 보조금을 썼군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보조금을 받아서 조선노동당 이해 높이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 등 정치 이념 사상활동을 벌였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거나 혹은 반국가 활동을 하거나 혹은 반미 친러 활동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곳을 이른바 가족 소통 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고 이와 같은 보조금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자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조금과 지원금의 대부분이 반국가 단체 활동가들의 각종 임금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차단과 회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적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2016년 이후에 정부가 적발한 차단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 나갔냐면요. 31조 4천억이 나갔습니다. 이 31조라는 시민단체 보조금의 0.01%에 불과합니다. 환수 차단된 금액이. 31조면은 이재명이가 소비 쿠폰 1인당 25만 원 줬을 때 국비가 10조 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돈을 뿌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30조라는 엄청난 세금은 전 국민 1인당 75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세금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좌파 정권의 비호하에 나가고 있던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고 국민들은 혹은 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종북 좌익 반국가 단체들에 돌아가는 세금을 차단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에서도 적발이 됐었고 국가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었죠. 이 내용이 공유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가 위기 상황을 국무위원들은 전혀 그와 같은 사실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이와 같은 내용이 국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예.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5년 11월에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치된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엄청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지목된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우리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인데요. 이 보조금 이권 카르텔의 환수율이 1%대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보조금, 지원금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반국가 단체 활동에 나가는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히 차단하고 환수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협조사항은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금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자금의 지급과 집행을 합법적으로 차단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런 의도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반국가 단체에 대한 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는 돈의 환수와 차단,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배제 조치를 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단이란 보조금의 집행 중단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반국가 활동 이권 카르텔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국가 활동에 들어가는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배제하려는 조치를 기획재정부에 대한 협조사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반 되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엔 검찰 측에서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네, 제재 주시면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특검보님. 네. 예. 그 증인 그 좀 전에 그 피고인이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모였을 때 뭐 어떤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국무회의 때 모였을 때 그 다수당에 의하여 금방 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과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야당이 다수당인데 이거 계엄이 해제되면 우리 무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고 증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그때 그 우세 살 수 있다라는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의 우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세를 살 수 있다 이런 토의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이제 몇 가지를 상정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거대 야당이 분명히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해제 결의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뭐 당당하게 해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해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인하여 탄핵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저 우세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우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에 좀 더 나아가서 탄핵이나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의 논의는 해보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무슨 뭐 내란이라고 막 그냥 내란몰이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야당의 공격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은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볼 수만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엄 해제 결의를 야당이 바로 할 수 있다라고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가정을 그러니까, 최악의 가정을 했다는 시나리오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옛날 계엄처럼 뭐 병력을 2만 명, 3만 명, 5만 명, 6만 명 투입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봉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가지고 그 경종을 울리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합니까? 증인은 그 몇백 명 가지고라는 그 숫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그런 야당의 계엄 해제에 방어할 필요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야당이 계엄 해제를 즉시 못하게끔 국회를 봉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국회에 임무를 줬을 때 뭐 봉쇄하라 이렇게 임무를 준 것도 아니고 확보하라고 했고 질서유지 차원에 확보하라고 했고 만약에 제가 우리 저 특검보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의결을 못하게 할 생각이 있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간단합니다. 그 출입하는 거 다 통제해버리면 돼요. 그게 원래 우리 707 병력들도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통제했지 않습니까? 통제를 왜 했습니까? 의원님들 중에 들어오시는데 저지받은 의원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저는 방청객 여러분 정숙해 주세요. 그거는 더 얘기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아까 그 군을 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피고인과 증인이 군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인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었습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태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군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특검부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하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면 당연히 군의 임무 자체가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해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의원들 들어오는 거 다 저지하고 그 차단하고 하라는 임무를 받은 그 현역 군인들 그 국회 본청에 투입된 인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회 봉쇄다 이런 것들은 특전사에 재판장님, 텔레그램 내용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계속 증인이 저에게 하실게요. 묻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마이크만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이크만.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증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언론사에 대한 봉쇄를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계엄 사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권력을 장기 독점 유지하려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요? 그 특검보님은 1년 이상을 수사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 증명 못 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내보십시오. 증인과 많은 사람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특검보님께서 책임을 지고 근거를 하나 내보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만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셨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건 이미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 보여야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한 번도 그 검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증인의 그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은 그러한 목적을 의심하는 내용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네. 특검보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이하상 변호사님 변호사님 저기 다른 분들 제가 방청객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 말씀하실 때 안 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변호사님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잘 하셔놓고 끝에 가갖고 그러면은 무슨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다들 좀 조용히 방청석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없으시고 변호사님들 김홍일 변호사. 예,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고 끝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보님은 우리 이제 그 대통령이나 우리 장관님께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못 시키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투입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는 아까도 여러 번 증언하셨다시피 대통령이 그 거대 야당의 어떤 그 폐악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나라가 행정이나 사법에서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앞으로 좀 견제해 주시고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계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 텔레비에 나와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렇고 이래서 지금 계엄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처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과 증인이 의논하실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까 나온 얘기대로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대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국회로 몰려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양쪽에서 서로 어떤 폭력 사태나 이런 것이 생길 것이 예견이 되고, 실제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방 내 거기에 몰려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도 증인이 말씀하시더만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병력을 반드시 계엄 선포한 뒤에 그때 비로소 투입해라 했기 때문에 그 병력을 투입하는데 최소한도 이제까지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시간 정도가 공백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대략 오후 6시 넘어서 비로소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증인도 얘기했다시피 휴일날 새벽에 선포하고 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미리 군 병력을 다 동원해서 국회고 주요 공공기관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선포하면 옛날에 그렇게 다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증인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헌법에 나온 대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저 국회는 헌법에 있는 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통과시키면 당당하게 해제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던 계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보께서 지금 이렇게 쭉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증인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있을 그렇습니다.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더 없으시죠? 예, 아유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재판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다시 증언 마치시고 다시 변론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피고인석에 가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게 검찰 측 공소 사실이 지금 여러 개거든요. 병합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인데 애초에 말씀드렸던 게 피고인 8명별로 공소장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작업하시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공소장 한 개로 만들어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막 있는 그대로 다는 못 붙인다고 하더라도 좀 의견서 형태로 컴팩트하게라도 피고인 8명을 합쳐가지고 하나 좀 공소장으로 의견서 형태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거기에 파일로 저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서 해당 의견서랑 변경된 공소장 부분 그 부분은 좀 한글 파일로 저희한테 좀 제공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뭐 변호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지금 신문한 거는 윤석열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측이거든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안 한 셈이라서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줘서 또 증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명령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부에서는 허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법정에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천호 형제 내란 외환 특검 이천호 형제 8, 123, 148호 사건 죄송합니다. 사건 대통령실 CCTV 관련 실황조사서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호 고합 11725 사건 증거 목록 순번 641번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법정에서 바로 고지했고 공판조서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예, 그리고 특검 측에서 오늘 제출하신 서류들 오늘자로 다들 진술하시면 되죠. 그 중에 추가 증거 목록이 있거든요. 추가 증거 목록 오늘자로 신청하신 게 있는데 1457번이 이제 끝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있죠? 예, 증인신문 조서가 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 오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아직 조금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김용현 피고인 측 관련해 가지고 철회 부분 중에 아까 어디 갔지?
4개나 돼가지고 잠깐만요. 저 이하상 변호사님, 그 증거 동의했던 내역들 정리해가지고 오늘자로 제출했거든요. 예, 방금 받았는데 요거 목록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도 저 요거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예.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예. CD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번의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부동의 유지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C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기 일단은 요거에 맞춰서 해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라고요? 요거에 맞춰서 정리할 테니까 예, 그럼- 어떤 부분은 이거 저 잘못됐다거나 의견이 다르다 제출하라고요. 해가지고 예. 밝혀주시면 다 됩니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다 맞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로 정리해서 할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그 검찰 측에서 저 윤석열 피고인 신문 어떻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예.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예. 생각하고 다만 재판장님, 예. 7일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다음 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말씀 다 드리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할까요?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어차피 저 공소장 때문에 또 말씀하실 거 아니, 있다고 근데 지금 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지금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 일단- 일단 공소제기 검사거든요. 수사 검사기도. 그러니까 그 부분 주장도 하시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제 말씀 다 이창규 끝난 검사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대면했기 때문에 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창규 검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창규 검사 핑계 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창규 검사 만났으니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그렇게 정리됐다는 거, 특히 그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사님들께서는 그거 생각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피고인 신문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리면 예. 1심에서는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이창규 검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이해상 진행하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그럼 특검보고 말씀하세요. 정리하여 이창규 검찰 검사는 수사검사 특검 측에 기소검사라니까요. 정리하여 발언할 수 특검보고 있는 하십시오. 시간을 잠깐만요. 부여해 잠깐만요. 예, 주시기를 이 검사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하상 변호사님 오늘 잘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다 참고 드리고 있었는데 또 이창규 기회 검사 드릴게요. 있다는 거 제가 알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이창규 보기에는 검사 발언하면 안 된다니까 재판장.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적 뭐 하자가 있거나 하면 어차피 다 판결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판결 무효죠, 판결 뭐 무효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말씀하는 거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영일 알겠다니까. 변호사입니다.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특검법 제 9조 그러니까 고 5항에서 변호사님 이따가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할 반드시 기회를 다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아니, 되는데 이창규 검사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저희 참을 이창규 테니까 검사가 이창규 검사 발언하면 발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예.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되니까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은 일단 지금 절차 절차를 아니, 왜 밟으시면 이러시지? 특검법 제 9조 5항에 따라서 검찰청법 제 4조 2항이 적용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기 제가-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다 번째 끝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네, 변호인들 말씀 끝났으니 계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좀 이 전략되는 시간을 특검 측에서 정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 증거조사 및 법정 변론 하실 때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기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기일 그 윤석열 피고인 쪽 증거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 동의하시는 지금 8명 피고인들 중에 6명은 이제 끝났고요. 남은 게 지금 윤석열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인데 내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절차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거는 다른 데도 어떻게 했냐면 검사님들 한두 분 나오시고 변호사님들 한두 분 나오셔가지고 빠진 증거 뭐 동의 부동의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채택 여부 결정하면 되거든요. 혹시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 절차 괜찮으실까요? 변호사님들 왜 다 제 눈을 피하시죠? 저희는 예.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후 한 윤석열. 3시 정도 안 되시겠어요? 오후 3시요. 그것도 저희는 상관이 없긴 한데 아까 3시 오후 4시 할까요? 그럼 아예 김봉식 피고인 쪽도 해야 되거든요. 내일. 세 시밖에 안 되시네. 4시 정도에. 4시 가능합니다. 4시로 일단 할까요? 오전은 아예 어려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424호 법정입니다. 준비 절차고 검찰에서는 뭐 몇 번 해보셨으니까 예.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실 거고 내일 424호 법정. 그 다음에 준비 절차고 피고인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피고인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사님들은 증거 채택 여부 그동안 안 돼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부분 해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424호 소법정에 내일 준비 절차로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혹시 피고인은 다만 시간 절약 차원에서 예. 아직 인부 안 밝히신 증거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부 의견을 좀 밝혀오시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인부를 안 밝혀오시면은 시간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가니까 내일 보셔갖고 확실하게 부동의하는 거를 먼저 정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증거 내일 준비 절차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봉식 피고인 거를 오전 10시에 그럼 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 일찍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김봉식 피고인 쪽에는 그 최정원 변호사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니까 아마 되긴 할 텐데 혹시 시간이 바뀌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아니면 2시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똑같습니다. 424호 법정. 그럼 검찰 측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하실 네, 거예요. 네. 하십시오. 예. 일단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막 저희 변호인들을 윽박하시고 언성을 높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좀 결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만 전략적 윽박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발언하는 검사 자체가 이 제정할 수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을 끊고 부득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점은 좀 재판장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용히만 계셔 주시면 뭐 그리고 좋죠. 기본적으로 이창규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 검사이자 기소 검사이기 때문에 공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는 절대적 상고 사유, 그 항소 사유가 된다는 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려하셔서 이창규 검사에 대해서는 이 재판장에서 퇴정을 좀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 뭐 다른 이론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뭐 변호사님, 재판장님 막 화를 내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유 변호사
아, 제가 언제 화를 또 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아니면 얘기하니까 다행이에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화냈다고 그러시더라. 일단은 그 정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거니까 다른 거 뭐 말씀하실 유승수 변호사님. 네, 그 말씀 또 드립하신 하시네요. 말씀입니다. 재판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해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이유를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25년 2월 18일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지금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지금 공소장에 제기된 공소제기검사라고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공소제기검사는 이찬규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창규 검사님이 하도 뵙고 싶어서 증인 신청까지 했던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몸소 증명해 주셨다는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수사검사와 공소제기검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의 내용입니다. 무슨 거기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법을 입법하고 왜 이 법이 입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월 18일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검사와 수사검사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분들과는 다르게 김용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본인들이 수사를 한 뒤에 본인들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다른 뭐 사경에서 송치한 사건도 아니고요. 공수처에서 송치한 사건도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정면으로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위반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했는데 지금 오늘 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허망한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수사검사가 아니라 수사개시검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창규 검사가 수사개시검사입니다. 지금 당초에 검찰이 수사개시로 볼 수 있는 규칙을 언급하면서 그 해당 규칙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수사개시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검사는 이창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도 이창규 검사고요. 그리고 또 해당 수사팀에 소속돼서 하신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신 파견 검사님들입니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창규 검사님이 결국에는 몸소 출정하심으로써 수사 개시 검사는 결국에 수사 검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어느 검사가 수사 개시만 하고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수사 개시 검사가 당연히 수사 검사죠. 그런데 검사들은 그동안 수사 개시 검사와 수사 검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그 주장이 모두 다 깨졌고요. 또 하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공소제기검사라고 되어 있지 공소유지검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검사님들 입장에서 우리는 공소를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고 공소제기검사는 이창규 검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규 검사님이 공소제기검사이고요.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고요. 당연히 공소제기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검사님들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창규 검사를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검사들의 주장이 수사 개시 검사와 수사 검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공소 제기한 검사 이창규 검사님과 다른 검사님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허망한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발언을 하심으로써 불법적인 공소 제기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검법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고영을 변호사입니다. 지금 4조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적용이 되는 이유는 특검법 이 사건 특검법 제9조 5항에서 그 특검법 제4조 2항이 적용 배제되는 대상을 특검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검사는 당연히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소 제기 관련해서 수사의 개시에 관련해서 아까 관련법을 얘기했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이 사건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피고인이 이재명에 관계된 사건이나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출정한 검사에 대해서 퇴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분명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에 나와서 공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종전에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신뢰관계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언할 수가 없었지만 현재 병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변론 종결하는 9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오늘 지금 당장 퇴정을 명령해 주셔서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와 달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 재판을 피고인이 이재명이든 피고인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 검토하면 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끝낼까요? 예, 다음 기회는 이제 증거조사 절차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아까 위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공소장 변경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다 출석했을 때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간단하게 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니까 철회한 걸 다시 신청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맞습니다. 추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추가로 하는 거 보니까 그 압수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 설명 있으면 저희가 좀 의견 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추가 증거 맞습니까, 그 취지가? 추가 증거 많이 낸 거는 그 디지털 증거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이고요. 그 몇 개 이제 철회한 거는 가지 번호에 붙여서 글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면 추가로 하신 거를 어느 디지털 증거에 해당을 좀 비고나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네, 그 부분은 그 의견서도 같이 냈기 때문에 의견서하고 같이 의견서에 보시면 있습니까? 네,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네네, 같은데. 의견서에 보면 표로 정리되어 있고 표시 정확하신 게 맞아요? 네, 표에다가 음영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모자라면 다시 자료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우 뭐 이렇게 다 대화 잘 되니까 재판장님, 얼마나 좋아요. 재판장님 아이고 화내셔서 그렇지. 진작 이렇게 하지. 아이고 그죠. 재판장님 예. 그러면 예. 7일 날 서중 조사를 하고 9일 날 결심하는 절차로 그렇게 아마도 9일 날 구형하시겠죠. 네, 예상 네. 시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의견하고 해서 구형까지 해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저번에 그리고 3시간. 그 다음에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어느 예, 정도 걸릴까요? 그 7일날 서증조사 때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시는지. 지금 2-3시간 정도 말씀하신. 아닙니다. 서증조사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아 제외하고 최종 구형이랑 의견. 최종 구형이랑 의견요. 예 예. 저 서증 조사랑 법리 주장 종합적으로 한 어느 정도 시간 예상하고 계시죠? 저번 기일에 하루씩 배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처음에 정도. 579였을 때 5일, 7일, 9일, 5일, 7일 하루씩 말씀하셔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예, 맞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9일 날 좀 늦게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9일 날은 저 최종 의견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아마 늦게 끝내지 않을까. 웬만하면 9일 날 끝내겠습니다. 웬만하면 9일 날 끝내고 혹시 뭐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길 또 더 잡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그때까지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7일 준비를 하루 하시면 종일 서증조사 검찰의 서증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시간 관계상 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예, 예. 시간 줄여 보겠습니다만 예. 애초에 그 말씀 듣기로는 5일 하루로 이제 계획이 됐던 부분이라 거의 맞춰서 준비는 하고 예,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정도 적절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5일날 검찰이 서중조사 하시는 걸 7일날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9일날 서중조사와 최종 변론을 준비하도록 하는데요. 아마 검찰이 최종 변론하고 하게 되면 9일날 모든 피고인들이 최종 변론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예. 좀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정 안 되면 한 기를 더 잡든지라도 해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정하는 일이 계신지? 그게 저희가 법정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날짜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 9일에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법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저번에 14일, 15일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예비기일로 잡아놨는데 그때 예비기일은 어차피 또 대법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 저 중법정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건을 지금 뭐 저 변호인들 다 앉으실 자리도 없는데 중법정에서 하긴 그렇고 가급적 9일날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7일날 저 시간을 조금 저 최대한 컴팩트하게 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보셔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피고인 쪽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가 제일 저 그 부분이 제일 좀 그렇거든요. 지금 꼭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 사실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예. 저희도 최종 변론 예. 서중조사는 4시간에서 6시간. 예, 예, 그 정도면 예. 지금 피고인들 별로 다 같이 많은 시간을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용현 피고인 쪽 변호인께서도 어느 정도는 하실 텐데 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굳이 뭐 그 부분이야 뭐 생각하실 거고 노종래 변호사님이나 조성호 변호사님은 그렇게 저 아무래도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 보충하시는 쪽으로 하실 거죠? 아마도. 그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그쪽 그 경찰 쪽 관련되신 분들도 그렇게 막 길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재판부에서 예상하는 시간으로는 만약에 한 4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막 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그 7일날 검찰 측에서 이제 하루 종일 서중 조사를 하고 9일날 저 피고인 측 서중 조사와 최종 변론을 한다면, 예. 근데 서중 조사가 지금 이제 우리 위원석 변호사인데 이경원 변호사가 준비하는 부분과 이게 파트별로 또 변호인들이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예. 제가 하건대는 그날 우리 피고인 측 서중 조사 최종 변론 하기가 이렇게 시간상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 아니 그걸 뭐 억지로 막 저 그날 예, 무조건 끝낼 수는 없죠. 예. 봐가지고 사정 봐서 하는데 9일날 가급적 예. 끝내는 걸로 일단 계획 세웠다. 그러니까 뭐 그 말씀. 7일날 일부 만약에 검찰 측에서 하고 일부 뭐 변호인단이 연결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닌다면 9일날 하루 끝내는 것은 미리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구형이랑 피고인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서중조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중조사 한번 6시간 정도면은 9일날 늦게 끝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재판장님, 그러니까 7일날 특검 측의 서중 조사를 좀 하고 좀 늦게까지 그 연결해서 좀 변호인 측의 서중 조사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방법도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요. 예. 끝나는 시간 봐가지고 네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저 7일날 오후서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시게 하려고요. 어떻게 재판부 계획은 이제 대충 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한 말씀. 아, 예. 말씀하시죠. 당연히 마땅히 불허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두 가지 서면을 준비를 했는데 요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 이외에 앞에 부분에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변론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방어나 변론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결심을 앞둔 단계에서 그걸 허용하신다는 건 저희 변론권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소 제기의 그 동일한 그 효력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검들이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중간에 국무회의 위법성을 공소사실에 써놓고서 별도로 또 기소를 해놨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특검은 공소 제기된 범위가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건 별건으로 기소했으니까. 안 그러면 이중 기소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역시 기초적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특검이 막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넓게 봐서 공적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럼 저희들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땅히 불허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 공소장 변경 저 신청서 진술은 아직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조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